얼마 정도는 갖고 있어야 부자야. 그래? 뭐 한 100조 정도 있으면 부자인가?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 도박이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샀다 팔았다는 건 매매죠. 야, 그럼 도박은 세상에 없니? 저는 도박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마무시한 투자자분을 모셨고요. 이정윤 세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영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삼박자 투자법 작년 말에 다시 이제 내셔서 또 베스트셀러가 되셨고 최근에 이제 부자의 공식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읽으면서 저는 너무 이제 감명받아서 3년 전에 이런 책을 봤으면 이 책 중심으로 좀 저도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만들었거나 저도 책을 썼는데 나는 책을 왜 냈지? 이런 책이 있는 줄 알았으면 굳이 너무 과찬이십니다.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세무사 라이센스를 따서 세무법인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3개 정도의 사업체를 또 운영하는 법인 대표고요. 이번에 3번째 책이 나온 작가이면서 우리 대표님보다 구독자 수는 조금 적지만 사실 어제 너무 기분 좋았던 게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오늘 3,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어제 장중 기준으로 한번 뚫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가 굉장히 그 꿈에도 그리던 3,000포인트를 찍었구나. 근데 어제 유튜버들의 1차적인 목표죠. 실버 버튼 달성 10만 구독을 어제 저는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이자 대표이자 그리고 작가이자 유튜버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정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슈퍼개미이시고 32에 100억을 이제 달성하신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꿈을 꾸셨길래 그런 아름다운 상황을 달성하게 되셨나요? 요즘 말하는 흑수저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약간의 기회의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흑수저. 그럼 어떤 기회의 불평등이냐? 옆에 부자애들이 뭐 하고 있는 거를 못 하고 있는 상태? 뭐 이런 거겠죠.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좀 그런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많이 느꼈던 건 교육의 불평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뭔가 배우는 거를 지금까지도 좋아해요. 어렸을 때도 저는 그런 배움의 욕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제 주변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 어딜 그렇게 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태권도 학원도 다녔고 미술 학원도 다니고 웅변 학원도 다니고 수영, 테니스 뭐 이런 학원들을 다녔는데 저는 대학교 갈 때까지 개별적으로 뭘 배우는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나도 저런 거를 배우고 싶다. 배가 고픈 상태는 아니었지만 비싼 음식을 못 먹는 상태 또는 받고 싶은 교육을 못 받는 상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느끼면서 그럼 저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인가 보다. 막연히 나도 그러면 크면 다 할 수 있는 부자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희망 직업 이렇게 써내라는 칸에 제가 부자라고 써냈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한 명씩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홍길동 대통령, 아무개 연예인, 이정윤 부자? 부자는 직업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도 희망 직업이었기 때문에 뭔가 직업을 써냈어야 되는데 저는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된들 난 부자가 되고 싶어. 좀 이런 마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정도는 갖고 있어야 부자야.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현대의 공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 아니면 뭐 삼성의 이병철 회장 당연히 두 분이 다 계실 테니까 뭐 우리나라 누가 최고 부자야. 그 사람이 재산이 뭐 1조가 있대 10조가 있대. 그래? 뭐 한 100조 정도 있으면 부자인가? 어른 되면 100조를 벌어야지. 근데 그 100조가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간단한 세물 막 해봤죠. 2배씩 돈을 벌으면 얼마나 돈이 커질까 이런 걸 매일 막 계산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수학적으로 너무 간단하죠. 2의 10승 2의 10제곱을 하면 1024가 되는데 그 1000배라는 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단리 복리 개념에서 단리로 2배로 10번 하면 20배밖에 안 되는데 이걸 복리로 10번을 하면 1000배가 된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1000배가 어느 정도 큰 돈이었냐면 10만 원을 1000배 하면 1억 1억을 1000배 하면 1000억 1000억을 1000배 하면 100조가 되는 거죠. 100조 벌 수 있겠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 2개로 정리한다면 하나는 부자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욕구가 컸다라는 거. 두 번째는 수리적으로 꼭 뭐 미분 적분을 잘하는 게 아니고 뭐
단리의 개념, 복리의 개념 이런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네.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제가 중3 때인가 확률을 처음 배웠을 때 네. 정말 누가 숙제를 내주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주택 복권이었는데 복권의 뒤를 뒤집어서 기대값이라는 거를 제가 계산을 아무도 숙제를 안 내줬는데 네. 그 어린 나이에 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내 계산이 맞았구나. 왜냐면 딱 떨어졌거든요. 네. 정확히 기대값이 50%더라고요. 네. 그럼 1,000원짜리 복권을 사면 500원이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런 확률적인 머리가 아마 그때부터 형성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무모하게 달려들 때도 있었지만 네. 저는 도박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친구들끼리 포카 쳤을 때 네. 굉장히 뜨겁게 뭐 뻥카야 아니야 뭐 이러면서 네. 베팅을 걸 때도 있지만 네. 확률적으로 이번 카드는 몇 분의 1의 확률로 나와서 깔림패를 보면 내가 더 불리해 이렇게 또 계산을 할 때도 있는 네.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카지노도 많이 가봤지만 그냥 재미로 갔을 때는 뭐 슬롯머신데요. 뭐 어차피 돈 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걸 이제 확률적인 접근을 한다면 슬롯머신은 가장 돈 잃기 좋은 게임. 뭐 그다음 바카라,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블랙잭. 그거는 계산해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저도 카지노에 가서 블랙잭을 칠 때 당연히 저도 이제 프로 트레이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카지노에 갔더니 블랙잭을 테이블을 달달 외우면 49.97%까지 이제 승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테이블을 달달 외워가지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나중에 실패할 확률이 50.04%라는 게 저한테 너무 매력이 없어서 일같이 느껴지고 근로처럼 느껴지고 저는 이제 경마장에선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뭐 공부까지 했었어요. 네네. 근데 도박과 아니다라는 걸 경험하고 확실히 느낀 거죠. 네. 어떻게 느꼈냐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 도박이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샀다 팔았다는 건 매매죠. 야, 그럼 도박은 세상에 없니? 저는 도박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환급률의 개념으로 내려요. 아까 말했던 경마장 환급률 한 72%.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막건을 산 사람들의 돈 중에 한 28% 정도는 그냥 마사회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카지노도 마찬가지죠. 카지노에서 하고 있는 어느 테이블 게임이든지 당연히 환급률이라는 게 존재하죠. 100%가 넘으면 카지노는 당장 망할 테니까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게 도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환급률이 100% 이상이 이제 도박이 아닌 투자인데 주식은 당연히 환급률이 100% 이상이죠. 그 이유는 다우 지수의 10년, 20년 차트를 봐도 되고 우리나라 지수의 10년, 20년, 30년 차트를 봐도 되고 뭐 재무관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죠. 무위험 수익률보다 위험 프리미엄을 더 주는 게 주식시장인데 환급률이 100%가 안 될 리가 없죠. 그러면은 야 주식은 도박이고 주식하면 망한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은행은 모두에게 똑같은 작은 이익을 주는 곳이고 주식시장은 평균값으로는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주지만 그 평균값이라는 건 누구는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굉장히 큰 수익을 갖는 것이고 누구는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굉장히 낮은 걸 갖는데 그게 이제 수익이 아닌 손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뭐 주식은 절대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이냐 아니냐에서 저는 이제 수익률 관점으로만 설명을 드린 거고 거기서 이제 위험까지 이제 같이 첨부를 한다면 10번의 투자에서 9번은 손실이 나고 한 번이 큰 수익이 나면 이건 도박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위험을 낮추는 방법은 역시 또 재무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에 1, 2, 3장에 다 가르쳐 주거든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만 이해한다면 절대 몰빵 투자도 하지 않고요. 한 종목의 위험에 휩쓸릴 일도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을 다 고려해서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뭐 한 종목 몰빵했는데 그게 상장 폐지돼서 내 재산이 빵원이 됐는데 이게 도박이 아니니? 그렇게 투자했으면 도박일 수도 있죠. 그렇죠. 남들과 달랐던 점은 아무래도 계산을 좀 어린 나이에 직접 해보시고 주도적으로 해보시고 그 감을 약간 세상을 보는 어떤 렌즈를 장착하셨던 점일 것 같고 그런 게 또 투자 스타일로 좀 연결이 됐다고 느끼시나요? 셈에 밝은 거는 투자할 때도 분명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초기에 상한가 매매 기법이라는 걸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을 때 다음날 시초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가? 실제 보면은 너무나 높아요. 갭상승 하락률은.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상한가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모수가 작아져서 뭐 맞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주식을 처음 했던 98년, 99년 그때는 하루에 상한가가 100개, 150개씩 나왔거든요. 그럼 그 모수가 크기 때문에 첫 상한가 100개 중에 두째 상한가 가락률이 한 20개.
그때 뭐 한 1000종목 됐겠죠. 1000종목 중에 상한가를 안 쳤던 900개랑 상한가를 친 100개랑의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상한가를 쳤던 게 하루, 이틀, 3일 후에 누적 수익률이 훨씬 컸던 거예요. 이건 내가 시스템을 돌려볼 필요도 없었어요. 네. 그냥 며칠만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도 되니까. 네. 그럼 그때의 최적의 기법은 뭐였냐면 상한가 종목을 따라 사면 되는구나. 이거는 직접 수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야, 그 상한가 친구를 어떻게 그 비싼 걸 사? 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네. 것이고 네. 수리적인 믿음이 있다면 네.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상한가 안 친 종목보다 친 종목 사는 게 나한테 돈이 될 확률이 훨씬 크다면 무조건 사야죠. 네. 이제 이런 연속선 상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 상한가 매매 기법을 뭐 차트 매매나 이런 추세 매매로 말한다면 상승 추세 매매인데요. 네. 똑같아요, 요즘도. 오른 종목을 어떻게 사? 네. 내린 종목을 사야지. 네. 근데 확률적으로 저는 당연히 오른 종목이 더 계속 오른다고 믿는 네. 추세 매매자이고 네. 물론 추세가 턴을 하면 그때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겠지만 네. 언제 변곡이 생기느냐는 사실 신도 모르는 거니까 네. 올라가는 기간 동안은 계속 올라가는 확률이 높구나. 네. 이게 이제 저희 주식시장에서의 확률적인 접근이에요. 네. 저희도 100% 공감하는 게 저희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군들을 비교해 보면은 한 일간 데이터로 한 47년치를 딱 봤더니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게 앞으로 한 달간 오를 확률과 기대성이 훨씬 더 높고요. 요거는 많이 하신 분은 200년치 데이터로도 월간으로 해보셨고 극단적으로 800년 데이터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모멘텀이란 존재하는가, 추세란 존재하는가, 무조건 존재 안 할 수가 없다. 정기 분포가 얼마나 좋겠느냐만은 절대 정기 분포가 아니다. 오를 때 더 오르고 빠질 때 더 빠지는 경향,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런 거 이제 데이터로 다 그냥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어떤 상식인 것 같습니다.